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29일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서 일단은 이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혹시 연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있었는데 각 후보들 반응이 엇갈리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네. 미국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후보 수락 연설을 그 윌밍턴에 있는 본인 집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례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민주당 전대도 사실은 이래서 어떻게 보면 흥행에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다 합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 연기를 하면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면은 연기도 가능하지만 사실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연기할 경우에는 정치 일정이 미뤄지면서 불확실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잘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29일이 전대잖아요. 그런데 31일까지가 이낙연 후보가 격리돼야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에서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보다도 지금 국민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후보들의 입장이 좀 갈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된 선택이다. 특히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연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당대회라는 게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는 그 당의 큰 행사 이후에 지지율이 치솟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현상 일반적으로 봐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를 쫓고 있는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기회가 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뭐 취재해 보셨겠지만 사실 전당대회 현장 열기가 분위기가 바뀐 적도 있었어요. 예. 즉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세를 서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세를 형성을 하면서 네. 대의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의 마지막 연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당시 한 40%가 아마 대의원 투표로 돼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투표하는 그 투표에 향방이 달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 있을 때 데스크들이 야 현장 분위기 어떠니? 네. 뭐 어떤 쪽이 좀 뭐 세를 더 형성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뒤쫓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선 후보 측에서는 이 앞선 것을 굳히기 위해서 사실은 좀 대세를 형성을 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고 쫓는 어떤 후보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한번 뒤져보자, 역전해보자 하고 뭐 세를 동원을 하고 또 현장 연설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없어지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현장 스케치 기사 하나도 이제 못 낼 거고요. 현장에 뭐 여의도 당사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사실 유례 없는 전당대회를 지금 뭐 취재를 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첫 번째 전당대회 열기가 완전히 차가울 것이다. 원래 비언택트니까요. 예. 그리고 이슈가 사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서로 간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는 어떤 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 분위기가 컨벤션 효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당일날 뭐 언택트로 한다니까 또 더군다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녹화된 뭐 것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참석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첫 번째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가 이 재확산이라는 것이 끝날지 모르는데 더 연기할 수 없는 상황. 두 번째 재외동포 아마 뭐 투표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이 되죠. 이것을 연기했을 경우에 또 다른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려가 돼서 컨벤션 효과를 버리더라도 이건 강행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반영돼서 어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국정 수행 지지도 지난주보다 8%포인트나 올랐는데 결국은 또 뭐 코로나19 재확산 이것과 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절대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사실상 지지율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정부를 밀어주고 정부를 밀어줘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국민들에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은 야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여권에게 이제 힘을 몰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한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사실상 뭐 사랑제일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그리고 8.15 집회 이런 부분에서 네. 사실상 통합당이 보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방역의 적극적인 어떤 협조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본 부분도 예. 상대적으로 통합당에게 지지를 좀 꺾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져가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지지율을 더 많이 보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 전주에 그러니까 그 부정평가의 요인들을 한번 따져보면 네. 부동산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정책이 나왔는가예요. 예, 예. 어떤 정책도 나오지 못했거든요. 네. 경제 정책이 새롭게 나왔다거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거나 대북 관계가 갑작스럽게 호전됐다거나 네. 이런 요인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라갔다? 이건 외적 환경이거든요. 내적으로 이 정부가 무엇인가를 추동해낸 어떤 결과는 아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떨어졌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많은 평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론을 할 때 이 지지율, 그러니까 통합당이 앞서고 있는 지지율은 결코 통합당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품이다. 역시 통합당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양쪽 다 사실은 좀 다져져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역시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해서 통합당이 저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그 거리를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라든지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격을 당하고는 있지만 예.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통합당이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수동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비판받을 수 있는 어떤 대목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 통합당의 실수다, 통합당이 실책을 했다,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은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지지율과 관련해서 안심을 하거나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이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이 이 적극적인 어떤 지지냐 네.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못하고 있다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수행 평가를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다가 뭐 20몇 %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역시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는 대답도 50% 내에서 아주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예. 정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은 아니다라는 근데 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역의 상황에서 8.15 집회라는 것이 사실은 감염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경고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예. 방역 당국도 사실상 그 부분에서 불허를 했고 그 부분에서 두 군데만 이제 사실상 허용을 받은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거기는 뭐 수백 명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모인 전체 인원을 보면 한 2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뒤늦게 와가지고 우리랑 정광훈 목사랑
우리랑 거리가 있다, 우리랑 관계 없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실은 당원이든 뭐 모든 분들에게 여기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선상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공공한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15 총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이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야당이 정부 비판만 했지 적극적인 협조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4.15 총선에 상당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저는 좀 통합당이 아직도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뭐 김태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청구해서 사랑제일교회 명단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엄정한 법의 집행 대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공방과 맞물려서 과연 어디에 누구한테 책임이 더 큰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나흘 동안 연속적으로 통합당과 광화문 집회를 연결하면서 통합당을 비난하고 있어요. 자, 통합당을 계속 비난하면 방역이 잡힐까요? 그 확산세가 꺾일까요? 지금 중요한 건 정부 여당은 행정 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 방역은 뭐냐면 어떻게든 확산세를 끊고 네. 수도권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끔 하고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다시 북돋는 거죠. 왜? 느슨하게 만든 건 정부가 느슨하게 만들었거든요. 8월 17일을 공휴를 만든 건 국민들이 원해서 청원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예요.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심각하더라도 네. 경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점을 이해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부처들이 그날 연휴 동안 쓰라고 많은 쿠폰들을 사실은 또 서로 앞다퉈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 잡고 네. 지금부터 확산세를 어떻게든 끊어내서 제2파도, 제3파도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은 뭐 하고 있죠? 집권 여당은 끊임없이 통합당이 잘못했다. 통합당 사과하라. 통합당은 정광훈과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럼 방역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정치적인 방역이지 행정 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혐오감이라는 언제나 되풀이되는 게 재난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희생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곧 폭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야경단, 일본 사람들이 야경단 이런 걸 만들어서 아예 버젓이 백주대낮에 조선인들을 폭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방역 단계에서 희생물이 된 신천지 또는 또 뭐 이태원 클럽 이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공격의 방향은 어떻게 됐죠? 신천지는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에 대한 공격이 더 줄을 잃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은 어떻게 됐죠? 사회적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가 됐어요.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저는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방역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과는 별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역은 오늘 국무총리가 한 발언이 맞죠. 광화문 집회에 나갔건 안 나갔건 그건 정보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도리어 맞는 것이지 반정부로 했다고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런 비판들 때문에 마치 광화문 집회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엮어가는 건 좀 전에도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종로에 있었던 민주당의 집회를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가장한 집회는 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냐. 2,000명이나 모였던 그 2,000명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라라고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방역으로서 비판하고 방역으로서
추적을 하고 방역으로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뭐 통합당이랑 엮여졌네, 안 엮여졌네 이렇게 공방만 벌이면 이건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평론가님이 오늘은 제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방역, 행정 방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한 700명 가량이 확진이 나왔고 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확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한 700명 가량이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서 또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그분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뭐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다 확진자로 둔갑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은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정치색을 벗어나려면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저는 통합당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수 전체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사실상 중심은 통합당에 있어요. 그러면 통합당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모든 그분들에게 그리고 8.15 집회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 검사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연대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보수의 어떤 세력으로서 우리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지금의 어떤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부가 뭐 행정 방역과 정치 방역을 구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당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선명하게 입장을 좀 내놓고 특히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하고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검사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통합당 차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일단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처음부터 뭘 기반으로 했냐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거나 행동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사실상 전파자가 되고 있고 또 네. 전파자로 계속 이 협조를 하지 아니한 어떤 상태 속에서는 더 많은 확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협조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당일 정광훈 목사가 이 모든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주최할 자격도 없었고요. 26개 단체가 주최를 했고 각각 다른 이유였어요. 각각 또 이 수위도 다르고 또 한 어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단체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러 나온 단체도 있습니다. 이걸 싸잡아서 이건 다 뭐 사랑제일교회가 주최를 했다? 거나 정광훈 목사가 뭐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예. 그 프레임을 짜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일 날 8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15일 날 155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격노합니다. 그런데 14일, 15일, 16일 날 나온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랑 상관이 없는 예,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5일 전에 이미 5일 전 정도의 어떤 그런 발병의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 그 전 2주일 전쯤부터 사실은 어떤 네.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한 것도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왜? 네. 자신을 비판한 집회를 거기에 비난을 하는 대통령은 역대 없었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자체가 오늘도 300명을 넘는 등 정말 유례없는 대유행의 지금 직전에 저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던 간에 일단 집회에 참석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뭐 이념을 떠나서 방역 당국의 그런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분 동의하시죠? 그럼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